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정승집에서 태어난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글 공부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고 그 외모도 훤칠하니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죠.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만 자라서 그런지 집안의 하인들이며 머슴들에게 가혹하게 굴고 남봉질도 모자라 부녀자들을 희롱하니 점점 그 평판이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윽고 아들에 대한 소문은 정승에게도 들어갔죠. 정승은 아들의 잘못된 행실을 평소 눈치채고 있었지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글 공부에 전념하라며 강원도에 한 절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재버릇해 못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못 이겨 억지로 절에 나가 글을 읽고 있었는데 불공들이고 돌아가는 유부녀들을 몰래 겁탈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절에서 3년의 시간이 흘러 집으로 돌아가던 그는 점쟁이의 집 앞을 지나다 과거에 급제할 수 있는지 점이나 한번 쳐보기로 했습니다. 정승의 아들은 이미 줄 서 있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은전 5잎을 점쟁이의 손에 쥐어주며 갈 길이 바쁘니 자기 전부터 먼저 봐달라고 했습니다. 허허, 내 평생 점을 쳤지만 이런 점괘는 처음 보았소이다. 도대체 점괘가 어떻게 나왔길래 그러시오? 청룡사나 겨울침에 배년봉반 원무심이라.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오? 글쎄올시다. 나도 수천 번 넘게 점을 쳤으나 이런 점은 처음이올시다. 그것도 풀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점을 쳐? 정승의 아들은 꽥 소리를 지르며 발길로 점쟁이를 걷어차고는 내놓았던 은전을 도로 빼앗아쥐고 훌쩍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못된 행실과는 달리 머리는 있어서인지 아버지 덕인지 과거에 급제하여 황해도 해주 부윤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가마에 점잖게 올라앉아 거드름을 피우며 길을 가던 그는 갈림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쪽에서 신랑이 탄 말이 달려오더니 갈 길이 급했던지 부윤의 가마가 지나갈 길을 앞질러 갔죠. 하잘것없는 신랑 가마가 원님의 행차를 가로 건너 가다니. 저런 예의범절도 모르는 방자한 놈을 봤나? 괘씸한 생각이 든 부윤은 화가 치밀자 찬설이 같은 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붙잡아서는 말꼬리에 매달아 달리도록 해라. 이방과 나졸들이 달려들어 신랑의 두 손목을 결박져 말꼬리에 달아맸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말에 뒷발에 채워 죽을 지경인데 게다가 말꼬리에 매달아 채찍질을 해대니 아니나 다를까 신랑은 얼마 가지 않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친정에서 신랑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신부는 첫날 밤은 고사하고 신랑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청산과부가 되고 말았죠.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원통했습니다. 신부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새 하늘을 우러러 하소연을 해보아도 미어지는 가슴을 달랠 길이 없었죠. 그러다 문득 신부는 밖에 놓인 꽃가마를 보고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입을 앙감을 뜯어 자기 가마에 씌우고는 소복 단장하고 가마에 올라앉아 신랑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잔칫날 난데없는 장례를 지낸 신부는 시아버지를 찾았죠. 아버님,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원수를 꼭 갚고야 말겠사옵니다. 그러니 남편이 생전에 입던 옷 한 벌만 내어주십시오. 혼인 첫날에 소복을 입은 며느리가 찾아와서는 피에 맺힌 아들의 원수까지 갚겠다니 시부모는 신랑의 옷 한 벌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다름 아닌 해주부사라고 일러주며 부디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지요. 그날로 신부는 신랑의 옷을 입고 해주로 떠났습니다. 해주로 간 신부는 가슴에 칼을 숨기고 원수를 만나려 시도했지만 원수를 갚을 만한 기회가 좀처럼 생기지 않았죠. 읍내의 아전들도 원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니 타지방에서 온 시골 총각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신부는 고민 끝에 남장을 벗고 기생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여색을 밝히는 위인이니 다른 기생보다 출중하게 꾸미면 그를 만날 기회가 쉽게 올 것이고 그리고 잘만 하면 원수와 단둘이 침소에 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신부는 집으로 돌아가 돈을 준비해 서울로 올라가 퇴기 기생과 명창 기생들을 찾아다니며 가무를 배웠습니다. 그런 후에 머슴 하나를 얻고 해주로 내려가서 집을 마련해 개월집 일하는 문패를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해주의 온갖 한량들과 건달들이 밀려들어 개월은 해주 바닥에 둘도 없는 미인이요.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기생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고 심지어 남자로 태어나서 개월의 술잔 한 번 못 받아보면 대장부가 아니라는 말까지 떠돌았습니다. 그쯤 되자 한다 하는 양반 나리들도 개월이를 한번 보기 위해 기생집을 찾았습니다. 헌데 개월이의 자태가 어찌나 요염하던지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보기만 해도 손목 한번 잡아보지 못해 안달이 났는데 개월의 콧대가 어찌나 높은지 그리 쉬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온 마을에는 개월이란 기생이 어찌나 도도한지 고을 양반들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만 손님을 맞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지요. 벼슬아치들이 앞다투어 그녀를 조용히 만나기 위해 예물을 보내는 등 난리를 쳐댔지만 한 달 안에는 이미 예약된 사람들이 꽉 차서 받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라면 환장을 하는 해주 부윤의 귀에도 곧 그 소문이 들어갔지요. 개월에 대한 소문을 들은 부윤은 어느 달 밝은 보름날 밤 따라 나서는 나졸들을 따돌린 후 단신으로 슬그머니 기생집을 찾아갔습니다. 해주 부윤의 등장에 기방에 앉았던 육방나리들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놓자 개월이는 묻지 않고서도 이자가 바로 그토록 만나길 원하던 원수 해주 부윤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지요. 얘들아, 부윤 대감님께서 오셨으니 얼른 방도 깨끗이 닦고 새 자리도 깔고 꽃방석도 내어놓거라. 그리고 얘야, 너는 대문 잘 닫아 걸고 다른 손님은 일체 받지 말거라. 해주 부윤은 기생이 자기의 왕래에 환대하며 부산을 피우자 은근히 기뻤습니다. 해주 부윤이 방에 앉자마자 개월이는 어느새 곱게 새 단장을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양귀비가 살아 돌아온 듯 아름답고 몸에서 나는 향취는 정신을 아득하게 만드니 해주 부윤은 그 아름다운 자태에 숨이 멎을 듯 하였지요. 부윤 대감께서 누추한 저희 집을 이렇게 몸소 찾아주시니 황송하기 그지없나이다. 첫날 밤 각시처럼 사뿐사뿐 걸어 들어와 고개 숙이고 무릎을 꿇고 앉아 예를 다하는 모습이 어찌나 황홀한지 입을 해벌리고 다물지 못하는 부윤은 역시 소문과 다름이 없구나 하는 생각에 대답도 못하고 있다가 얼른 정신을 차려 자세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그대 재주가 하도 뛰어나다 하기에 얼마나 대단한지 내 한번 보려고 왔노라. 술잔이 오가고 노래와 시조로 간을 녹이니 해주부유는 술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해 정신을 놓고 있었습니다. 좋구나. 좋아. 내가 내 품에 안기려고 그동안 다른 놈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구나. 내일 중으로 내 너를 기생이 아닌 내 아내로 맞을 테다. 아이고, 요 귀여운 것. 해주부윤이 능글맞게 웃으며 개월이를 잡아 끌어안으려 하자 개월이가 말했습니다. 부윤 대감께서 취하셨나 봅니다. 그래. 내가 취했구나. 기왕 온 김에 이에서 하룻밤 묵고 갈까? 소첩은 하룻밤만은 실소이다. 그래? 그럼 오늘부터 영원히 동방화촉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여라. 예, 개월은 술상을 물리게 한 후 하인들에게 비단 이불을 깔게 하고는 밖으로 나가 품속에 칼을 품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새를 못 참고 옷을 헐헐벗어 던지던 부윤이 문득 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 이름이 개월이라 했느냐? 네, 맞사옵니다. 개수나무에 걸린 다리라. 그 이름 한번 참 좋구나. 어머 대감, 제 이름만 좋고 저는 아니 좋다는 말씀으로 들리옵니다. 아니지. 그럴 리가 있나? 자리에 누운 해주부윤이 보름달빛이 베개 위를 환하게 비추자 그 빛을 따라 밖을 내다보니 달빛 아래 거무스름하게 우뚝 솟아있는 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저 시커먼 산의 이름이 뭔지 아느냐? 저 산은 창룡산이라고 하옵니다. 무엇이? 그 말에 해주부윤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에겐 평생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절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내려오다 점쟁이를 만나 들었던 창룡사나 개월침이여 배년붕반 원무심이라 라는 점괘였죠. 그러니 창룡산이란 말을 들은 해주부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창룡사나 개월침이란 창룡산 아래 개월의 베개란 뜻이요. 배년붕반이란 기우년 2월 보름이라 바로 오늘을 뜻하며
원무심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원망할 원자에서 마음 심을 떼고 남은 죽을 사자를 뜻했던 것이었지요. 아니, 그렇다면 그 점괘는 내가 오늘 개월의 베개 위에서 죽는다는 뜻이었단 말인가? 아니, 이렇게 묘하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인가? 헌데 설마 계집이 나를 정말 죽이게 할까? 아니면 다른 놈이 숨어 있단 말인가? 해주 부윤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있자 낌새를 알아차린 개월은 재빨리 품속에서 시퍼런 칼을 빼들고 해주 부윤에게 다가서서는 원한을 가득 품은 눈빛으로 칼을 겨누었습니다. 한밤중에 칼을 겨누고 있는 여인과 마주한 해주 부윤은 시퍼런 칼날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느끼자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뒤로 물러앉았습니다. 내 인연? 장난을 해도 유분수지. 이게 무슨 짓이냐? 장난? 누가 철천지 원수와 장난을 친다더냐? 뭐, 원수라니? 나는 오늘 너를 처음 보는데, 원수라니? 내가 어째서 내년에 원수란 말이냐? 필시 사람을 잘 못 본 것이니, 당장 그 칼을 거두어라. 뭐라고? 그렇다면 내가 상세히 일러주마. 내 놈이 부사로 부임하던 첫날 무고하기 이를 데 없는 그것도 장가를 가는 신랑을 처참하게 죽이고서도 죄가 없단 말이냐? 지난 반년 동안 내 놈이 지은 죄만 해도 쌓아놓으면 저 창룡산보다 더 높을 게다. 그래도 잘못한 일이 없단 말이냐? 내가 바로 내 놈의 손에 처참하게 죽은 그 신랑의 부인이다. 이래도 시치미를 뗄 테냐? 그제야 해주부유는 원무심이란 글자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든 도망을 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상대가 여자라고는 해도 저리 원한을 품은 눈빛으로 비수를 치켜들고 다가서니 겁이 나 눈치를 보다 순간 개월을 밀쳐내고 여봐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날아드는 몽둥이의 머리통을 맞고 눈앞에 불이 번쩍 정신은 아찔해서 두 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돌아서는데 어느새 뜨거운 것이 몸속으로 들어와 해주부유는 으악 소리를 지르며 이리저리 비틀거리다가 그만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원수가 눈앞에서 쓰러지자 개월은 다시 소복단장을 하고 머슴에게 재촉하였습니다. 억새야, 어서 집에다 불을 질러라. 그리고 빨리 떠나자. 그 길로 개월은 말을 타고 바람같이 사라졌습니다. 불이 나자 달려나온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생과 사또가 함께 붙어 뒹굴다 불 속에서 제가 되었다고 믿고는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거참 미인 박명이라더니. 아이고 창룡산 늑대 같은 놈이 죽었으니 이제야 고을의 백성들도 길을 펴게 됐네. 그리 오만방자하게 굴더니 원한의 칼날은 피할 수 없었나 봅니다. 인간은 사람 사이에서 잘 어우러져 살라고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예의마저 지키지 않으니 짐승처럼 죽음을 맞이했나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